네, 국민TV 라디오 민영화의 민낯 시간입니다. 오늘은 철도 민영화. 철도노조 파업 이후에 이제는 더는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문제가 됐는지 세심하게 한번 짚어보면서 민영화, 그 꼼수의 민낯을 들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네, 민영화의 민낯, 오늘 철도 민영화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눌 분은 저희 방송에 참 많이 나오셨습니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 객원연구위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공공부문에 대한 규제는 더 많이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 비정상화의 정상화 그리고 공공부문 개혁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내용들은 과연 한국 사회에서 공기업들이 책임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회가 어떻게 철학과 의지를 갖고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나 이런 바탕이 없고 예. 단지 이제 그 외형화된 부채를 어떻게 처리하고 그것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방향으로만 갈 것이냐 이렇게 모색되는 것 같은데 예. 좀 더 근본적인 공기업 문제들에 대해서 분석과 또 대응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결국 그 공공부문에 대한 획기적인 예. 규제 타파 이건 예. 민영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공공부문은 특히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부분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누누이 얘기했던 착한 적자 이런 부분을 책임지면서 사회를 떠받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 이런 것의 기본적인 모티브가 이윤이 작동하게 되고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 되면 예. 규제 철회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시장화를 더 촉진시키게 되고 예. 또 그러면 결국 민영화의 어떤 프로세스를 더 가속화시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죠. 공공의 그 규제라고 하는 것이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규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런 그 공공 부문의 그 지나친 상업화, 영리 추구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그런 장벽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습니다. 다 허물어버리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공 부문에서도 장사하자. 예. 장사의 논리를 도입하려는 예. 그런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자, 하여튼 모든 것이 돈에 우선되는 그런 이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보면서 민영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한겨레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박 의원님, 예. 그 수서발 KTX 자회사의 연봉이 코레일보다도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이 박수현 의원이 입수한 코레일 내부 문서인 수서발 KTX 운영 준비를 위한 조직 설계 최종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아니 지금 코레일이 고임금이다, 과다복지다, 방만경영이다. 이거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코레일 사장까지 그야말로 합창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보도를 보면서 저는 참 황당했는데요. 예. 방만함을 없애기 위해서 더 큰 방만함을 도입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코레일 임금이 그렇게 높은데 더 주겠다는 것을 과연 효율화의 결과로 볼 수 있는지 예. 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가는데 예. 당장 이 자회사가 모회사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이 근로 조건과 임금 수준을 확보하면서 이게 결국 그 수서발 KTX를 분리하는 어떤 예. 그 이유가 된다는 것도 되게 웃기고요. 예. 지금 진행되는 거 보면 여러 가지 그 모순 덩어리들을 그냥 그 순간순간 모면하면서 진화하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그 코레일의 적자를 없애자면서 코레일의 그야말로 황금알 나는 거위를
분리를 시키고 이게 도대체 제정신으로 하는 얘기인지 그야말로 앞뒤가 맞지 않기로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제 지금 결과가 이 수서발 KTX 분리 결과가 났고 면허도 발급됐는데 예. 그것 때문에 철도가 파업을 하고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 치고는 예. 과연 이게 수서발 KTX 운영 계획을 보면 네. 이게 과연 정부가 말하는 이 경쟁을 실현한 것인가? 경쟁 체제를 도입했다 그러는데 네. 실제로 구현된 걸 보면 경쟁이 도입된 게 아니에요. 보니까 기관사죠. 기장과 본부 스텝위원을 지휘하고는 네. 다 코레일이 담당해요. 선로 유지 보수, 열차 정비 그리고 음. 그 열차도 코레일이 그 사온 것을 임대해서 위탁 예. 코레일이 다 위탁 준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권이나 각종 서비스 이런 것들은 다 코레일이 담당하고 예. 하는데 이 아주 무슨 경쟁 체제 도입이라고 해서 거대한 뭔가 새로운 게 떨어질 줄 알았는데 네. 코레일이 다 하고 돈은 그 독립된 법인이 챙겨가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 경쟁체를 도입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회가 연말에 난리를 치도록 만든 게 과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관사가 다른 사람이라고 그래서 아니 우리가 뭐 서비스에서 그게 느껴지나요? 뭐 기관사 뭐 이러면 자회사 기관사가 좀 더 빨리 달린다든지 좀 더 스무스하게 쓴다든지 그 차이를 어떻게 느껴? 또 대부분 또 지금 수서발 KTX 자회사 연봉을 그렇게 높인 이유는 코레일에 있는 기관사들 여기 와 여기 가 세게 여기 또 대우해 주니까 여기로 가. 결국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봉 10%를 더 주겠다는 것은 그렇게 안 주면 네. 굳이 수서발 KTX 자회사로 일하러 갈 사람이 없어요. 예. 결국은 이제 그 미끼를 쓴 건데요. 네. 10% 이상 더 줄 테니까 일단 와서 일해라 이거죠. 네. 그리고 기관사 특히 KTX 기장들은 신규 인력으로 운영이 안 되거든요. 일단 처음에. 그렇죠. 예, 이 숙련된 아무래도 이 훈련된 기술 수준이 분야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코레일에서 운행 중인 기장님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 선로 상태라든지 열차 운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 그분들이 가야 되는데 근데 같은 조건이면 안 가죠. 자회사 그렇기 때문에 돈을 더 주겠다는 건데 그것 외에도 뭐 복지 수준도 드리겠다 이런 유인책인데 결국 그 미끼를 던지면서까지 그렇게 분리해서 운용해서 효과가 나는 게 참 어떤 효과가 날 건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그 한겨레 보도, 그러니까 수서발 KTX 자회사의 연봉이 코레일보다 더 높게 책정됐다 이런 보도를 보신 그 이 기관사님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던가요? 뭐 뻔한 얘기다. 그러니까 다 그러리라고 알고 있었고요. 아 이미. 예. 예. 그래서 뭐 그쪽으로 이 직원들을 모집하면 국토해양부 발표로는 훨씬 그러니까 저비용 고효율을 하겠다 하지만 네. 사실은 더 높은 비용으로 그나마 효율성마저 떨어뜨리는 그 실제로 말과 현실은 다른 구조로 가겠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22일 동안 강고하게 또 파업을 했던 거라고 또 보여집니다. 그 선로 유지 보수는 이제 또 코레일에게 위탁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좀 다행 아닌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선로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특히 선로 유지 보수 같은 경우는 코레일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선로를 이용하는데 예. 유지 보수 주체가 다르면 네. 서로 고쳤던데 또 고치고. 예, 그리고 또는 필요 없는데 중복 고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보 논리대로 한다면 유지보수 업체도 경쟁을 시켜서 서로 효율성을 확보해야 돼요. 근데 네. 철도는 그렇게 경쟁을 마구잡이로 도입하면 네. 효율보다는 비효율이 훨씬 커지는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코레일 자회사가 뭐 유지 보수 업무를 코레일에 위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자회사 분리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있어야지. 얼마 전에 뭐 토론회 갔는데 어떤 분이 코레일이 원래 몇천 명이 들어서 운행할 걸 자회사 분리했더니 400명으로 뭐 운영해서 훨씬 효율화됐다 그러는데 예. 그건 아주 사실과 다른 거짓말이고 왜냐하면 만약에 수발 자회사가 유지보수, 정비, 또 발권, 네. 관제 이런 것까지 다 해버리면 예. 코레일이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력이 많이 들고요. 예. 그리고 다른 걸 다 떠나서 예.
이 최소한 그 자회사의 고위 경영진들 이 없어도 되거든요. 네. 통합 운영하면 수억대 연봉 가져가는 그 CEO, 이사, 감사 이런 사람들 필요 없어요. 예. 네, 근데 그런 사람들 더 돈을 얹어줘야 되고 그리고 사옥도 새로 건설해야 되거든요. 예. 그 사옥 왜 건설합니까? 그냥 코레일이 운영하면 잘 할 수 있는데. 글쎄 말이에요. 예. 이게 일원화돼 있으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효율이 극대화될 텐데. 그리고 거기다가 또 나눠가지고. 거기다 뭐 또 관리부서 총무과 뭐 이런 다 둬야 돼요. 관리 네. 부서들 다 둬야 되는데 예. 그거 안 둬도 되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참 납득할 수 없는 이런 그 자회사 분리 이게 결국 민영화의 전초가 아니냐라고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건데요. 자, 뭐 정부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오늘 뭐 기자회견에서 내가 그렇게 민영화가 아니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민주노총 사무실에 철도노조 위원장 없다고 그리고 얘기를 하면 왜 안 믿어? 그거부터 우선 믿어줘야 불신풍조가 비창하네 사라지는 것인데. 예, 뭐 하여간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 철도 민영화 그 사례를 얼마 전에 그 국토교통부가 또 들었단 말이죠. 예. 영국은 망했으니까 영국의 그 사례는 안 들더군요. 근데 영국도 국토부의 입장에서는 민영화 이후로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영국은 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공공연히 얘기하고 근데 있습니다. 신문 광고에는 영국의 그 이름이 안 들어가가지고 예, 독일, 프랑스 그리고 일본.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영국도 망하지 않고 성공한 케이스라고 여기고 있는데 워낙 영국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대놓고 공개는 못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영국 훌륭하게 지금 개혁 과정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어마어마하게 요금이 폭등하고 어마어마한 열차 사고가 났는데도 그게 잘 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 열차 사고 이후로 민영화 이후로 이제 정부 보조금도 줄고 예. 그리고 열차 운행도 높고 예. 이용객도 늘어났기 때문에 영국 철도는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현실 관계를 잘 못 보고 그리고 이 일부 수치나 이런 것들에 갖고 있는 의미를 모르고 그냥 외형적인 결과만 보고 성공했다 그러는데 네. 그런 걸 보면 좀 한심스럽죠. 네. 요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 신문을 보니까 오늘이 아니군요. 그 토요일자를 보니까 경향신문에 네. 서울에서 천안 정도 거리인데 네. 연 출퇴근 네. 철도 이용 비용을 보니까 근 1,000만 원대 네. 이러는 걸로 나왔다는 겁니다. 예. 이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몇 배 되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이제 통근 요금으로 따지면 한 4배가 넘는 거죠. 4배가. 서울에서 천안까지 교통카드 찍으면 예. 뭐 얼마 안 들거든요. 어떤 분이 예. 아니 한국하고 다르지 않다. 예. 서울에서 천안화산까지 KTX 타고 다니면은 예. 그 영국하고 비슷하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아니 누가 KTX 타고 통근을 합니까? 그 참 정신 나간 양반이야. 보면은 KTX를 타도 이 장기 할인권을 끊으면 할인이 되니까 싸고요. 예. 그리고 또 그죠. 그게 예. 있어요. 보니까 KTX 타고 통학하는 그 예. 천안에 있는 학교들 예. 많잖아요. 아산에도. 예. 그리고 이 또 자유석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할인 제도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제도를 이용하면 영국의 일반 열차보다 한국의 고속철도 통근이 훨씬 싸고요. 네.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이 해가 지났으니까 작년이죠. 작년 1월 2일 인디펜던스지에서 보면 이제 유럽에서 가장 비싼 영국 철도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고요. 예. 또 같은 날 BBC에 이 철도 요금 인상 때문에 불행한 승객들. 그러니까 승객들이 불행한 거예요. 예. 말도 못하는 그 요금을 예. 감당을 해야 어차피 그 열차를 타야 되는데 요금을 오르고 그리고 그걸 규제할 수 없으니까 왜 민간 기업이 자기 영업 행위를 하는데 정부 규제하면 안 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해서 보통 1월 2일, 1월 3일 제가 요즘 이렇게 파업 여파로 이제 바빠서 최근에는 영국 그 사이트들을 검색을 못 해봤는데 예. 아마 지금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철도요금 인상 기사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매년 초 단골 뉴스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 민영화된 철도의 요금 인상은 아주 당연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한국철도도 기본적으로 성격이 수발 KTX가 국토부 안대로
현실화되면 예. 기본적인 그 철도 운영의 모티브 동기가 바뀌는데요. 예. 이전까지는 철도 서비스를 공급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보다 이 편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네. 바뀌죠. 이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음. 창출하냐. 이윤이 동기가 되는 순간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 구체적으로 요금 체계를 한번 짚어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서울에서 천안아산까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비용이? 그러니까 보통 서울 천안아산보다 이 서울 부산 간 요금을 그렇죠. 분석하는 예, 게 장거리. 필요하고요. 예. 그게 지금 한국은 57,300원입니다. 57,300원. 예. 근데 비슷한 거리에 영국 같은 경우. 영국은 그 비슷한 거리 런던 뉴캐슬 구간이 있어요. 예. 서울 부산이 423km거든요. 예. 근데 런던 뉴캐슬은 432km. 음. 그러니까 한 9km 더 길어요. 예. 길이는 9km 더 긴데 한국이 57,300원인데 영국은 28만 1,160원입니다. 그 이용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거? 왕복하면 예. 거의 56만 원이 되고요. 예, 지금 56만 원이면 이제 그 광고에 그 방콕 파타야 3박 5일 그러네 보니까. 가서 휴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비용인데 한번 왕복하면 그런 비용을 내야 되고요. 민영화 이전엔 얼마나 됐었습니까? 이게 이제 민영화 이후에 거의 그 2배 가까이 올랐죠. 90% 이상 올랐고요. 그리고 단지 이제 이런 비용 장거리 비용뿐만 아니라 이 영국은 아직 고속철도가 없거든요. 예. 예, 영국은 이제 철도 종주금에도 불구하고 고속철도 개통을 하려면 아주 앞으로 더 오랫동안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요. 왜 고속철도가 없을까요? 그 고속철도를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마찬가지죠. 민영화로. 왜냐하면 90년대, 그러니까 80년대부터 유럽은 고속철도 경쟁이 심화됐고, 예. 그래서 독일, 프랑스, 스페인 여러 나라에서 고속철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영국은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담고 싶어하는 대처 수장이 공공부문의 민영화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고 그 여파로 90년대 중반부터 영국철도 민영화가 진행되고 그거에 따른 사회적 갈등 비용이라든지 또 민영화 이후에 천문학적인 돈들이 계속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고 사고 처리 비용 이러다 보니까 뭐 고속철도를 놔야 된다 이런 투자 계획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정신이나 틈이 없었죠. 당시 대처는 왜 철도를 민영화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제 신자유주의였던 광풍 속에서 민영화가 참신한 대안으로 일부 여겨졌었고요. 그리고 대처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공공부문의 개혁을 통해서 정부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영국의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노조를 좀 어떻게든 손봐야 되겠다. 노조를 무력화시키면서 새로운 개혁의 길을 가겠다. 자신의 어떤 통치력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탄광노조라든지 철도노조, 또 해운항만노조 이런 노조들에 대한 급속한 공격이 시작됐고, 그래서 이 두 축으로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부 재정 지출을 줄이는 목적은 실패했죠. 왜냐하면 민영화했더니 정부 재정 지출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지출은 더 늘어났고, 근데 그 대신 혜택이 과거에는 정부가 재정 지출하더라도 어쨌든 그것이 철도 산업에 들어가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갔는데 민영화 이후에는 그게 다 그 투자자들, 소위 그 이 경영진들과 그들을 둘러싼 외국 자본과 투자자들에게 들어가서 실질적인 영국 사회는 혜택은 못 느끼면서 돈은 더 꼬라박는 이런 죄송합니다. 제가 이 비속어를 써서 여긴 써도 됩니다. 보니까 꼬라박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뭐 일본 같은 경우도 그 동경 신호사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9만 7천 원. 물론 여기는 그 한 550km 돼서 거리가 더 길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 한 3배는 넘네요. 하지만 굉장히 큰 이 비용을 들여서 여행을 해야 되는 나라죠. 그래서 한국이 철도 요금은 굉장히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굉장히 싼 편이고요. 그런 측면에 보면 철도 환경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런 인프라를 더 확대시키고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제 이 철도 요금이 너무 싸니까 음. 이제 요금을 좀 올려야겠다 이런 방침을 또 갖고 있죠. 예. 위원님, 그 독일은 어떻습니까? 네, 독일도 싸지 않죠. 프랑크푸르트 뮌헨 네. 거리가 한 400km 되는데요. 여기, 서울에서 부산 거리쯤 되네요. 예, 예. 서울 부산보다는 좀 짧죠. 서울 울산? 예, 뭐 그죠? 예. 예. 여기도 14만 1,867원입니다. 그 아이고, 얘 두 예. 배가 넘네. 예. 그래도 제가 얼핏 알기로는 독일 예. 같은 경우 예. 그래도 이런 장거리 노선, 예. 이른바 이 내선이라고 합니까? 예. 간선. 예. 간선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도 공기업, 예. 거의 국영기업이 그렇죠. 대부분 담당한다. 그 노선에. 그러니까 주 간선의 98%가 예, 독일 철도공사가 하고 있고요. 이제 예. 국토부 얘기는 그 독일 철도 얘기할 때 심각한 왜곡이 뭐냐면 200여 개 업체들의 회사가 경쟁을 해서 효율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 한 200여 개 철도 회사가 있는데 네. 이거 봐라 여기 철도 민영화 천국 아니냐 뭐 근데 이렇게 그건- 얘기한다는 거죠. 그건 대표적인 좀 악질적인 거짓말이고요. 예, 독일의 도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부터 철도 시스템이 발달돼 있어서 각 지역별로 뭐 프랑크푸르트, 뭐 퀼른, 베를린 곳곳에 그 도시철도들이 있고요. 예, 거기에 또 트램 운영 기관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이 트롤리 운영 기관이라든지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은 각 지역에서 자기 지역의 시민들에게 그 어떤 궤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회사들이 DB랑 뭐 경쟁 체제로 해가지고 뭐 수백 개가 난립해서 효율화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예, 독일 철도망의 98%는 독일 철도공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독일의 그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독일 철도는 한국 철도보다 훨씬 비싼 체제를 공기업 체제지만 갖고 있고요. 예, 또 독일 같은 경우는 94년도에 민영화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독일이 민영화 문제의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은 독일이 동서도로 갈려져 있다가 통일을 하거든요. 예, 통일을 하게 되면서 이 독일 연방철도랑 동독의 제국철도가 이제 같이 결합되면서 그러니까 낙후된 동독철도를 좀 개량해야 되는 게 있고 또 두 철도가 합쳐지니까 인력 규모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적자 구조가 굉장히 심화돼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신자유주의 또 이 광풍 속에서 네, 독일 철도도 이 주식을 발행하는 민영화 프로세스를 걷자 해서 네, 독일 철도공사를 정부가 100% 출자한 주식회사 형태로 바꾸고 지주회사와 자회사 이런 형태로 체제를 변화합니다. 예, 근데 이 과정에 대해서 코레일 치안회 사장도 주식회사를 만듦으로써 민영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근데 또 한국에서는 주식회사지만 민영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이렇게 진행되다가 주식 매각을 실질적으로 해보려고 했었어요. 예, 근데 여러 가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든지 세계 금융위기 때문에 주식 매각이 안 돼서 민영화 프로세싱이 중단됐어요. 예.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이 정책의 이 실패를 행복한 실패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큰일 날 뻔했다. 예. 그리고 지금 독일의 여당이나 야당, 뭐 기민당이나 사민당 뭐 여러 정당들이 독일 철도를 민영화해야겠다라는 말을 이제 꺼내지도 못하고 있어요. 자세히 따져보면은 결국 지금 정부가 민영화의 성공적 사례라고 이야기했는데 따지고 보면은 그게 아니라 예. 민영화의 실패 시도하려다가 실패로 끝나서 결국에는 아차 하고 이렇게 민영화에서 등을 돌려버린 예. 그런 형국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일본의 예는 어떻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 뭐 7개의 철도 회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 돈이 되는 노선은 흑자고 안 되는 노선은 적자인데 7개 중에 4개가 적자라는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예. 일본은 87년도에 민영화를 했죠. 민영화를 했는데 그 당시 낙가손의 수상이 이제
그 새로운 일본 사회를 건설하겠다 해서 특히 일본 국철의 민영화가 일본 개혁의 그 시발점이고 예. 뭐 근데 이제 나카소네 수상은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일본의 어떤 강성 노조부터 깨겠다. 예. 이런 게 하나 있었고요. 예. 또 철도 산업을 분할해서 발전시켰다 해서 일본 JNR이라고 일본 국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국철을 한 개 화물회사랑 6개 그 여객회사로 나눴는데 예. 일본은 이제 자세히 보시면 큰 섬 4개로 뭐 부속섬 작은 섬들 있지만 큰 섬 4개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예. 그래서 본토 섬이 하나 있고요. 예. 그 주변에 북쪽엔 홋카이도, 그다음에 이 남쪽엔 큐슈, 그다음에 동쪽에 이제 시코쿠라는 섬이 있는데 그 각 섬별로 하나씩 여객회사를 나눠주고요. 그리고 본토에 3개 회사를 운행시켰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문제는 이게 경쟁 체제는 아니거든요. 예. 홋카이도 그러니까 북쪽에 사는 추운 겨울에 우리 많이 요즘 한국에서 많이 놀러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거기는 홋카이도 철도를 이용해야지 내 이 회사 마음에 안 든다고 저 남쪽에 큐슈 철도를 이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독점적으로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 이런 섬들을 운영하는 회사를 만든 거고요. 그리고 본토를 3개로 나눠서 크니까 예, 있었는데 이 중에서 본토 3개 섬 회사만 흑자를 달성했고요. 예. 나머지는 적자를 보고 있고 화물에서도 물론 적자고요. 그래서 이 적자를 언제 회복시킬지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이 없고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건 이런 민간 회사들이 투자를 안 해가지고요. 선로 유지 보수라든지 시설 투자를 안 해서 굉장히 많은 사고들이 지금 촉발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일본 국토교통성에서는 긴급 점검 명령을 내려서 특히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후쿠오카가 아니라 홋카이도 같은 경우에는 화재 사고도 나고 또 여러 문제가 발생해서 긴급 보수 명령을 내렸는데 문제는 민간 회사들이 이 투자 비용 아끼려고 계속 시설 투자를 안 했던 게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뭐 그렇다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정부가 해외의 성공적인 경쟁 체제라고 꼽은 그 뭐 독일, 프랑스, 일본의 예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경쟁 체제도 아니고 또 철도의 어떤 공공성도 유지되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부가 우리가 따라야 될 모델입니다라고 제시한 것들을 보면 우리 정부가 지금 따라하고 있는 모델이 아니다. 그렇죠. 예. 그 정부는 이제 가상의 어떤 모델을 갖다 놓고 이게 특정 나라의 모델이라는데 그 특정 나라엔 그 모델이 없고요. 네. 그 어디서 조합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민영화 관련한 유언비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지시했는데 서울 부산의 KTX 요금이 28만 원으로 오를 것이라는 주장을 대표적인 유언비어로 지목하면서 말이죠. 자, 그런데 KTX 요금이 28만 원으로 오를 수 있다는 주장, 이 유언비어 맞습니까? 일단 그 유언비어 어떤 사회적으로 합리적 비판을 제기하는 걸 유언비어로 몰아세우는 건 아주 오래된 60년대부터 지속된 것 같고요. 그런 유언비어라 쳐도 그런 유언비어가 어떻게 해서 비합리적인 거나 근거가 없는지를 밝히면 되거든요. 근데 그냥 유언비어로 규정해버리면 그게 유언비어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서울 부산 요금이 28만 원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고요. 민영화된 영국 철도에서는 서울 부산 간 요금이 28만 원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정확히 워딩을 이렇게 그러니까 문구를 따져보면 영국 런던에서 뉴캐슬까지 여기가 이제 한 432km고 서울 부산이 423km인데 런던에서 뉴캐슬까지가 28만 1,160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고 그러면 한국도 민영화되면 이런 결국 그 이윤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요금 인상을 통해서 투자자들은 자기 이익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고 이렇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화를 막아야 된다. 이런 제시를 한 건데 마치 서울 부산 요금은 28만 원이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얘기하면 상대방의 합리적 주장조차도 왜곡해서 유언비어화 시키는 거죠.
근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그 경쟁 체제 도입이라고 하는 게 예. 영국 철도 민영화 수순과 상당히 닮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상당히 닮아 있는 게 아니라 뭐 대동소이한 면이 많죠. 왜냐하면 이 영국 같은 경우는 일단 운영 주체를 여러 업체를 두는 것이 목표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영국은 약 6개의 여객 회사들이 있어요. 예. 근데 국토부가 제출한 한국철도산업발전망을 보면 수서발 KTX 분리를 필두로 해서 각 지방 적자선 이런 데 민간 개방을 해서 다양한 운영업체들을 민간에게 넘겨주고 이런 업체들이 서로 경쟁을 해서 효율화되면 네. 한국철도 산업이 발전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이거 뭐 영국 시스템이지 이 어디 시스템이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영국처럼 서울 부산 거리가 거의 흡사한 런던에서 뉴캐슬까지의 그 철도 노선 그 값인 28만 원 이게 되지만한 법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당장은 값이 오르게 하겠습니까만은 이제 궁극적으로 국토부나 또 그 용역주체 한국교통연구원 이런 데서 발표한 얘기를 보면 그러니까 요금 체계를 똑같이 영국과 따라하려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 그 영국은 철도 요금이 규제 요금과 비규제 요금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정부가 규제하는 요금이 있고 예. 정부가 규제하지 않는 요금이 있는데 그래서 정부는 이제 이 영국 철도 요금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규제 요금이 별로 오르지 않았다 이런 건데 사실 비규제 요금 열차 대상이 훨씬 많고 비규제 요금은 상한선이었기 때문에 계속 그 회사들이 맘놓고 올려왔거든요. 네. 그 물가 상승률 이상 많이 올랐죠. 근데 지금 국토부가 추진하는 그 방식은 뭐냐면 한국철도도 그런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데 어떤 거냐면 열차 등급을 나눠요. 예. 그래서 고속열차와 중고속열차. 여기서 고속열차라고 하면 KTX를 말하고요. 네. 중고속열차라고 하면 약 180km가 넘는 180km에서 200km 향후 한국의 일반 철도에도 200km급의 중고속열차를 도입하기로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미 ITX 청춘 같은 경우는 180km 고속으로 달리는데 이런 등급의 열차는 요금 상한제를 없애고 나머지 일반 열차들 예. 무궁화호, 새마을호 예. 이런 열차들에 대해서는 요금 상한 규제를 하겠다. 이런 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결과적으로는 고속철도 요금은 무한정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건데 예. 이거 영국에서 쓰고 있는 방식 그대로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런 비판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지 유언비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자, 다른 어떤 교통수단도 철도만큼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런 주장도 나왔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저는 국토부가 철도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의 철학과 사고 바탕이 과연 철도 산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이 되는데요. 예. 그런 거죠. 이제 그 벽지 노선을 없애자 그래요. 국토부는 웬만해선. 예.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이 비용도 들어가고 정부 조금도 많이 들어간다. 근데 버스에 대신 버스로 대체하고 또는 버스에 정부 주는 보조금은 훨씬 적다. 네. 근데 이렇게 철도에 들어가는 정부 보조금하고 버스에 들어가는 정부 보조금을 단순 비교하면 안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버스 회사가 도로 그 유지 보수 하나요? 고장 뭐 포장하고 그러나요? 아니면 버스 회사가 신호등 고장나면 고치나요? 아니죠. 아니면 버스 회사가 정류장 관리하고 뭐 세우고 그러나요? 네. 버스 회사는 그냥 도로 만들어진 도로 위에 차하고 운전 그 승무 인력만 제공해서 운행하는 거예요. 예. 도로를 건설하지도 않고 유지 보수하지도 않아요. 근데 철도는 어떻습니까? 철도는 신호 시스템 다 관리해야죠. 고장나면 고쳐야 되죠. 예. 철도 선로 유지 보수 계속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역 관리해야죠. 버스 회사랑 이 작동되는 시스템이 완전 다른데 네. 버스 회사는 철도도 이 기관사 인력만 제공하고 기관차만 갖다 놓으면 되면 예. 그 보조금 별 차이 안 나겠죠. 예. 근데 일단 기관차 하나만 하더라도 열차 하나만 하더라도 버스 몇 대 이 값이 차원이 다르고요.
그 시스템 전체를 유지하는 데 비용이 다른데 이걸 단순 비교해서 버스 회사는 얼마 보조금이 안 들어가는데 철도는 많이 들어가니까 비율이다. 철도는 그런 문제 때문에 철도역이나 노선을 폐쇄해버리면요. 그 지역이 몰락해요. 그 철도가 다니기 때문에 발생시키는 사회경제적 가치. 네. 이 무형의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단적으로 이런 예를 들고 싶어요. 벽지에 버스를 다니게 하면 된다. 그 버스가 서울까지 옵니까? 서울역까지 와요? 서울 강남까지 와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철도가 생긴다 하면 말하자면은 서울에 있는 이 인력들이 또 지역에 있는 그 인력들이 상호 예. 교통을 한단 말이죠. 그게 그러면서 중간에 예. 이제 세우게 되면은 그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 발전이 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게 네트워크 산업이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네트워크 산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성이죠. 네. 그러니까 단절되지 않고 연결만 되면 전체적으로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예. 시스템. 그래서 단지 어느 한 부분이 뭐 문제가 있다 해서 이걸 잘라내 버리면 그 네트워크의 전체 완결성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그걸 이 도로 시스템과 단순 비교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아니 그 버스는 또 뭐 적자 그리고 아니에요, 그것도? 일본 이제 지방철도 정책론 이런 논문을 봐도 네. 그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이 지방철도가 폐선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폐선되면서 버스로 대체했어요.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버스 회사도 망하더라. 왜냐하면 철도역이 없어지고 노선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이 지역이 공동화되고 다 또 이사가고 떠나고 네. 최소한의 승객도 안 오고 하니까 그 역 주변에 한국 같으면 김밥 천국 이런 작은 분식점도 문을 닫고 개인 택시 기사도 더 이상 그렇죠. 그쪽은 안 오고 예. 그 지역이 폭탄 맞은 것처럼 몰락하거든요. 예. 그러면 나중엔 그 수요를 버스로 대체하더라도 버스가 운행을 중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논문에 따르면. 왜냐하면 예. 거기도 이제 버스조차 이용할 사람이 없으니까 적자나서 그래서 그 열차가 폐지되고 그다음에 버스 운영도 중단되고 네. 궁극적으로 남는 건 대중교통수단은 없고 자가용 아니면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그 지역사회는 점점 더 몰락해지고 학생들 다 떠난다는 거죠. 학교를 버스 타고 다닐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지역사회를 죽이는 게 과연 이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한국 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정책이냐. 네. 우리가 지방 분권화 어떤 균형 발전 이런 걸 하려면 철도를 더 건강하게 유지시키고 그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단지 예. 이걸 돈의 수치로 따져가지고 여기 적자 심해 없애버려. 그러면 결국은 다 이 도심에서 서울이나 부산 이런 대도시에서 아웅다웅 살라는 것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얼마 전에 정부와 코레일이 벽지, 산간, 이른바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민간에 매각하는 방법. 네. 이걸 고민한다. 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5년인가요, 6년인가요? 그 이전에 건설된 철도에 대해서는 그거는 팔 수 없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5년 6월 30일 예. 이전에 건설된 노선은 예. 한국철도의 독점권이 인정되는 그 FTA 한미 FTA 협정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지역 적자선 같은 경우 그러니까 독점권이 인정받았는데 그 독점권을 인정받은 주체가 예. 이거 우리 운영 안 할래 하고 던져버리면 예. 그건 권리를 이제 양도하는 거기 때문에 예. 코레일이 독점권을 갖겠다. 그러면은 그 독점권을 예. 누가 침해할 수는 없는데 근데 독점권을 포기했다. 그러면은 민간에다 이제 매각할 수 있다는 예. 거예요. 근데 그 적절하는 노선을 살 주체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적절한 노선은 살 주체가 없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일단 철도 민영화에 대한 의지가 있구나. 예. 거기서 그런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 지방 적자선에 대해서 민간 개방을 하고 예. 그럼 민간 개방을 하게 되면 이제 한국의 철도 운영회사가 없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를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외국 자본뿐이 없어요. 예. 근데 외국 자본도 메리트가 있어야 들어오거든요. 근데 메리트 있는 노선들에는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외국 자본이 따져봐도 여긴 들어오면 괜히 돈만 쓰고 망하겠다 하는 데는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국토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간 개방을 했는데도 민간이 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랑 철도공사가 같이 결합해서 이걸 제3섹터 형식이라고 하는데 제3의 방식으로 운영하겠다. 자회사 만든다는 거예요? 자회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부 부담을 지자체한테 떠넘기겠다는 거거든요. 지방공사가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제 코레일과 또 별도의 독립적인 법인이 생기는 건데 이건 어떤 말이냐면 적자선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책임을 안 지겠다. 지역사회에서 알아서 하라 이런 건데 근데 한국의 지자체들이 재정 자립도가 서울 말고는 뭐 정말 떨어져요. 예. 그러면 지자체들이 그걸 인수할 수 있는 여건에는 능력이 안 되거든요. 예. 설사 인수했더라도 그것이 지자체의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요금을 인상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전가하거나 예. 아니면 노선을 폐지하는 거죠.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어. 지자체도 손을 들어. 예. 철도공사도 운영권을 포기해. 외국 자본도 들어오는 걸 돈이 안 될 거라고 해서 포기해. 예. 그리고 이 지자체도 손을 놓게 되면요. 결국 이 노선은 그냥 자연스럽게 사장되는 거죠. 그만큼 철도 노선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 그렇게 사라지면 지역사회가 또 몰락하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의원님, 그렇다면은 적자 노선은 매각한다. 이런 정부와 코레일의 이른바 합의, 이건 무엇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철도 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윤이라는 또는 효율화라는 동기 외에는 어떤 것도 잣대를 되지 않겠다는 거죠. 그 철도 산업이 갖고 있는 사회 경제적 역할이라든지 예. 향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그 공공 인프라 예. 이런 개념보다는 당장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 예. 요 기준으로 해서 돈이 되면 운영을 하고 예. 돈이 안 되면 돈을 댈 수 있는 사람이나 그 집단한테 넘기고 예. 그것마저 안 되면 예. 고사시키는 정책을 기본 정책으로 삼겠다 이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거는 이제 결국 돈이 되는 노선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돈이 되는 노선은 더 돈을 많이 이제 뽑아 먹으려고 하겠죠. 예. 예.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예. 자회사는 왜 만든 겁니까 도대체? 수서발 KTX 자회사. 수서발 KTX 자회사가 훨씬 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 노선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 것이 분명한데. 뭐 훨씬 더 많이 벌진 정확히 말하면 훨씬 더 많이 벌진 않을 아무래도 강남 사는 사람들을 또 것 같고요. 분당 사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번다는 것보다 KTX를 얼마나 각 회사가 예. 얼마나 많이 운영하느냐에 예. 따라 달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 많이 벌고 싶으면 수발 KTX에서 운영하는 열차를 더 많이 늘리면 되는데 예. 근데 국토부에서는 또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두 회사를 비교 분석해서 예. 이 효율성이 더 높은 회사한테 열차 운영권을 더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코레일 본사하고 네, 자회사 경쟁에서 영업 성과를 분석해서 예. 잘하는 회사한테 인센티브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예. 그러면 이제 이 승부는 누가 봐도 뻔하거든요. 그러면 서발 KTX가 더 많이 열차 운행 편수를 갖게 될 수도 있어요. 더 많이 하지만 갈수록 더 많은 열차 운행 편수를 갖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코레일의 수익 구조는 더 악화되고 자회사는 더 돈을 많이 벌겠죠. 예.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왜 이런 자회사를 뒀는지 아직도 의문인데요. 예. 근데 그 의문의 뒷배경에는 결과적으로 이 철도를 통해서 최소한 소수는 이익을 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게 진행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소수가 누굽니까? 베일에 쌓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뭐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예. 결국에는 수서발 KTX 자회사 뭐 공기업의 형태이기도 하고 뭐 공공지분이 100%라고 하니 공기업의 형태이긴 하지만 그 배후에서 이를 통해서
수익을 챙기는 거대 자본일 것이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41% 예. 코레일, 예. 59% 예. 공기금. 예. 어디서 그 민간이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주식회사 형태로 진행되면서 예. 공공 부분이 자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음. 민영화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건 지분율 갖고 얘기하는 거는 그 민영화가 잘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예. 문제는 이 기업 운영의 핵심이 어떤 모티브로 유지되는가의 문제인데 수소발 KTX는 1차적으로 이제 효율과 수익성 예. 이게 가장 기본적인 동기로 전환된다는 거고 예. 그런 측면에서 이게 설사 자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 자금은 이 자본금의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자본이 추구하는 것은 수익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례로 일산대교 같은 경우 국민연금이 투자한 그 다리지만 예. 통행료가 일반 공기업 도로공사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고 있고요. 비싸요. 예. 그리고 이 공공부문 자금도 나중에 민간 매각 절차를 거치면 아주 쉽게 이 민간 자본에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제 지금은 죽어도 민영 안 하고 민간에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한 10년쯤 후에요. 예. 국토부가 나서서 수소발 KTX 독립법인한테 그 정관에 그거 매각 금지 조항 있는 거 소송 좀 해봐. 그거 불법으로 나올 거야. 이렇게 부추기면 그래서 소송에서 법원에서 정관의 민간 매각 금지는 이 상표법과 헌법 정신을 아주 기본적으로 위배하는 거다. 불법이다 딱 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할 건데요. 막을 장치 하나도 없어요. 공공기금 59% 이걸 통해서 네. 재벌들이 그 이득을 챙겨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당장은 이제 실현 가능성이 적죠. 왜냐하면 국민연금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기업 지분을 한다니까요. 근데 네. 그 과정에서 이 펀드 매니징 자체에서는 그 주인만 그 연기금이지 실제 그 운영사는 누가 될지 모르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도 충분히 뽑아갈 수 있는 부분은 있죠. 네. 근데 그 수익이나 수료보다는 향후 민간 매각 절차나 또 다른 다양한 방식의 변환 과정을 거쳐서 예. 지분 매각이 이전되면 예. 그때는 더 큰 변동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이 수소발 KTX 자회사 이렇게 분리를 시킨단 말이죠. 네. 분리시키는 명분은 코레일이 방만하다. 또 코레일이 적자투성이다. 그런데 알짜 노선을 그렇게 분리시켜 놓으면은 그래서 코레일 수입이 아니게 되는 건데 만약에 수소발 KTX 자회사 없이 수소발 KTX를 코레일이 관장하면은 그러다 코레일이 먹는 건데 그렇죠. 알짜 노선 떼어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코레일이 뭐가 좋아지는 건가요? 코레일 좋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경쟁 체제를 만든다는 이야기긴 한데 그렇게 해서 수소발 KTX 자회사를 만든다는 건데 도대체 KTX 적자 문제 해소를 위해 이런 자회사 분리가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건가요? 그 사실 사측에다가 물어봐야 될 문제긴 한데. 코레일의 효율화를 위해서 수익 노선을 떼는 것 자체가 그 언어 도단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형용 모순이고요. 예. 어떤 회사를 효율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회사의 가장 주 수입원을 더 강하고 탄탄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차라리 적자되는 그걸 부분들을 정리한다든지. 그거를 빼앗아 온 채 효율화시키겠다라는 것은 그냥 수사에 불과하고요. 네. 실질적으로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 한국의 공기업들이 그동안 너무 정부 정책에 휘둘렸어요. 그 공기업 사장들에 대한 경영진들에 대한 경영자율권도 아예 무시됐고요. 예. 수자원공사 보세요. 4대 강하면서 빚 22조 원씩 늘어나. 또 안 왔어요. 늘어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8조 원이죠. 네. 수자원공사는 한 8조 원 또 안 왔죠. 근데
그래서 수자원공사도 급격히 부채가 늘어났는데, 근데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은 건실한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언제나 휘둘리는 때문에 그런데 국토부 입장에서는 코레일이 이 수서발 KTX 통합 운영해서 적자도 갚게 되고 단기 순이익을 만들어내고 나중에 누적 적자까지 갚을 수 있는 구조가 되면 함부로 이렇게 공격할 수 없는 건실한 공기업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국토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사실은 건전한 공기업 때문에 이 선순환 쪽으로 그 건전한 정책이 나오게 되는 상황까지도 역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네. 근데 국토부 관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이 산하기관에 대한 어떤 기강이나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없다. 그리고 국토부는 언제든지 자신들이 핸들링하기 좋게 적정한 부실과 어떤 방만이 있고 그걸 공격할 거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 코레일의 뭐 방만, 예. 적자 경영이 걱정돼 가지고 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코레일에 대한 철도 산업 전반에 대한 예. 이런 컨트롤, 예. 이런 것들이 용이하게끔 구조를 만든다. 예. 국토부가. 그러니까 코레일이 건강한 기업이 되면 바로 경영진들도 어떤 내부 납품 비리라든지 각종 비리 이런 것들을 더 정확히 컨트롤하려고 그럴 거고 예. 시민사회도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전문가들도 이 코레일의 건실함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투명한 경영 시스템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국토부가 또 이렇게, 개입해가지고 뭐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하기 힘들. 이렇게 되면 되니까. 이 자체가 건강한 기업이기 때문에 예. 이거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는데 예. 국토부 입장에서는 그건 참 곤란한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이 나중에 코레일 사장도 낙하산으로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감나라 배나라 해야 되는데 워낙 탄탄한 알짜배기 공기업으로 재탄생하게 되면 개입의 여지가 없어지죠. 공기업 우리 알아서 잘하는데 국토부 왜 자꾸 딴지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역으로. 그래서 언론 같은 경우 이런 사안이 딱 터졌을 때 뭐 국민 불편, 뭐 경제 손실 이런 게 아니라 예.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예. 각 그 입장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모아보고 예. 그 과정에서의 어떤 오류라든지 비판점 또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뽑아서 사회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 여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안 한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내부적 진실 뭐 코레일의 부실 방만 뭐 자동 승진제 뭐 그다음에 세습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마타도어나 그 진짜 그게 위험비죠. 이런 것 세습이 있어요, 진짜? 세습이 있었으면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세습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말하자면은 코레일 직원이 퇴직을 하면은 예. 그 자기 자녀 예. 자동적으로 이게 채용을 시켜주는. 그렇죠. 그게 세습이죠. 예. 근데 이게 무슨 뭐 여기 북한도 아니고 예. 또 여기 뭐 삼성도 아니고 예. 그런 세습 없거든요. 없어요? 예. 없는데 왜 있다고 그래? 근데 극히 일부 과거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철도 직원이 지금 한 3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예. 그중에 그렇게 정부가 주장하는 세습제에 예. 해당되는 직원이 한 몇십 명 안 되고요. 예. 그 대상자들이 다 누구냐면 예. 과거에 철도의 노동조건이 워낙 힘들어서 예. 많이 돌아가셨어요. 예. 근무하다가 상해로. 그리고 철도 사고는 예. 경상이 없어요. 한 번 나면. 한 번 나면 그냥. 예, 그냥 바로 순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보통 이 워낙 노동 강도가 세고 장시간 근로 이런 데 지쳐 있어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산업재해가 난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가장이 돌아가시면 한국 사회에서는 가장이 생활이 안 되면 예. 집이 바로 몰락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신 분의 자녀나 배우자분들에게 특별히 예우상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한 채용 제도가 있었죠. 예. 근데 아주 옛날에 예. 뭐 그 대상자도 얼마 안 됐었던 한 일인데 20 몇 명 정도 총 하면 한 50명도 채 안 될 거예요. 3만 중에서 뭐 그 근데 정도인데. 최소한 철도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배우자나 자녀분들한테는 예. 그런 정도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진정한 세습은 예. 뭐 3대 세습, 4대 세습 아니겠습니까? 예. 조중동이 바로 그런 예고요. 근데 뭐 일반 직원들이 퇴직하면 자녀들을 뭐
인센티브를 주거나 가산점을 이런 거면 욕을 먹어도 싸죠. 예. 근데 그리고 그런 제도마저 없어졌어요. 네. 없어졌는데 마치 그 놀고 먹었고 자식들까지 이 직을 물려주는 이 철밥통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참 안타깝죠. 예, 뭐 어쨌든 뭐 그게 다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게 참 다행스러운 그런 형국이고요. 예, 오늘 철도 민영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봤는데 한마디로 지금 정부가 철도 민영화라는 사실은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철도 민영화 아니고서는 도저히 갈 이유가 없는 길을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점들을 오늘 하나 둘씩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또 저희 국민TV 라디오의 철도 문제 전속 해설위원이 되셨습니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객원연구위원과 함께 철도 민영화 그 가능성, 그 우려 한번 짚어봤습니다. 박흥수 위원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민영화의 민낯 오늘 순서 마칩니다.